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 시급인 1,030원보다 290원, 2.9% 오른 건데요. 매년 격렬한 대립 끝에 표결로 결정됐던 것과 달리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 표결 직전에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IMF 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낮다며 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층은 동결이나 업종별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렇다 보니 40여 년 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잠시 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EU와 멕시코에 30%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직무적 관세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게 될지 오늘 주간 증시 동향에서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네.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네. 얼마를 넘어서는 겁니까 지금? 일단 오늘은 상징적인 가격대 12만 달러 선을 네. 돌파했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시각으로는 한 오후 1시경 조금 넘어선 시각에 그때 12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한화로는 1억 6,400만 원대 넘어섰고 현재도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까지 본 거는 1억 6,600만 원대까지 넘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1억 6,500만 원대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네. 계속 오르는 추세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12만 2천 달러대까지 네. 올라섰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비트코인 가격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오름세가 계속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9일에 당시 11만 2천 달러 돌파하면서 그 전 사상 최고 가격이 5월에 세운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돌파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계단식으로 최고가 경신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일에는 11만 8천 달러대까지 올라섰고 이후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지금 2거래일 만에 다시 1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시장에서? 이번 주는 확실히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소위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 3개가 의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네.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위크라고 이번 주를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 4개 법안이 뭐냐면 클래리티 법안, 그다음에 반 CBDC 감시 국가법, 그다음에 많이 유명해진 법안이죠. 지니어스 법안. 이 네. 3가지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가상화폐에 아주 직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그 가상화폐가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증권성 논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해가지고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누가 유형에 관할 따른 권한을 갖는가. 그렇죠. 네. 그걸 네. 이제 명확히 하는 예.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 CDC 저도 발음이 갑자기 안 돼요. 반 CBDC 감시 국가법안. 제가 안 됐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요. 아닙니다. 지금 비가 와서 발음이 좀 안 되나 봐요. 네. 이게 이제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네. 법안입니다. 그래서 CBDC 도입을 할 때에 예상되는 부분을
정부의 금융 통제 강화,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의 가상화폐 법안이 그러니까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성이 중앙은행의 중심이 아니라 민간 위주의 경쟁 위주로 가겠다라는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법안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법안으로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고 핵심은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규제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 주어진 유예 기간 안에 합의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을 2번 방문해서 협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일단은 지금 협상 단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서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고 네. 이른바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랜딩 존을 찾기 위해서 협상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20일이 채 그 유예 기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기간 안에 일단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이제 목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내 협의에 집중할 계획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이 국내 각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얘기는 이제 협상안이 단순히 관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관세, 비관세, 뭐 안보, 환율 이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패키지 형태로 지금 협상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각 부처와 그런 권한들을 이양받는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이번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그래도 기본적인 협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는 철폐 내지는 대폭 인하라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같은 것들도 일단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갖고선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관세 분야에서는 어떤 협상안이 지금 거론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방향성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눈에 띄었던 건 농산물 네.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이런 협상에서 농산물이 항상 고통스러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 얘기는 이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 제조업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 제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의의 진전을 보였다. 이건 성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이 감사를 표했다라는 부분도 알려졌고요. 다만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움직임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하지만 네. 실질적인 협력은 기업이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담을 기업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현재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협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양단을 모두 두고 협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 때문에 우리 실리를 희생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정말 협상이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그 초강력 대출 규제가 이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급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빅데이터 랩실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627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2주간 신고가 거래량은 그 발표 전 2주와 비교했을 때 네. 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627 대책 발표 전 2주간 아파트 거래가 4,693건이었고 이 중에 신고가 거래가 1,141건이었습니다. 이때는 워낙 매수 심리도 강했고 네. 특히 이제 3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른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하지만 이제 627 대책이 발표된 뒤 2주간의 거래량을 보니까 확 줄었습니다. 네, 네. 1,312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이제 신고가 거래량은 300건으로 이제 또 급감을 했습니다. 또 신고가 거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를 살펴보니까 성동구, 마포구였습니다. 네. 이거는 대책 발표 전에 신고가 거래량이 또 가장 많은 곳이었기
기도 했습니다. 기존 매물의 호가도 내려가고 지금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여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주택시장은 현재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네. 결정세액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이게 이제 지난해 종부세 그 결정세액을 본 건데요. 네. 4조 3,630억 원. 네. 그래서 전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세액이 늘어난 건 이제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납부 대상자도 불어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납부 기준이 확 완화됐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높아졌고, 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제 부과 기준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납부 대상을 보면 2022년까지 128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 49만 5천여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이제 54만 2,895명, 네. 그래서 4만 7천여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역시 집값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25% 올랐습니다. 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한 7.86%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종부세도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LESG 평가연구원장이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올해 시급 1,030원보다 290원 이게 이제 2.9%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른 1,3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좀 어렵게 어떻게 합의가 되기 어려웠나요? 어땠습니까? 예, 뭐 매년 진통이라서 네. 올해가 특별히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예, 이재명 정부 첫 해라서 네. 약간 살살한 측면이 오히려 있는 살살했다고요? 살살한 게 이 정도입니다. 네. 보통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인가요? 어디서 예. 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예. 네. 위원회가 이제 노사 단체 추천 9명씩 네. 18명하고 네. 예, 정부위원 1명 포함한 네. 공익위원 네.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이 하는데요. 네. 그럼 전부 27명이에요? 예, 네. 노사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러면 이제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이제 정부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과반수가 돼서 네. 8월 5일 전에는 공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과반수로 결정은 해야 됩니다. 7월 20일 이전까지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그 뭐 시한이 못 박혀 있어서 네.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번에는 12번 했는데요. 뭐 좀 더 할 때도 있고 네. 그보다 짧았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사는 어쨌든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체면을
체면치레는 해야 되기도 하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6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한 달이었군요. 한 달여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장시간 집중 논의 끝에 예. 17년 만에 이제 노사가 최저임금을 합의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근데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퇴장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반쪽짜리 합의다. 그리고 예. 또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IMF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치고는 최저 인상률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허니문 기간이라서 네, 좋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17년 만에 노사합의 통과를 강조하는 기사가 많은데 네. 온전한 합의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았는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이제 생계비 인상률이 7.5%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 몇 해 동안. 네. 그래서 264만 원이 그 월 생계비인데 비혼 그게 단신 기본, 혼자 사는 사람. 예, 네, 혼자 월 단신 생계비가?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의 네, 근데 이제 지금 인상한 수치는 네, 1만 320원 월로 한 사람은 215만 6,880원입니다. 2156880. 네. 예, 네. 20%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라서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른 만큼 네.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오르지 않았다. 이걸 노동계는 주장하고 경영계는 이모저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이만하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수치인데 이런 평행선은 항상 있었는데 네. 이 판단을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느냐 그게 항상 고민이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2026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이란 거잖아요. 예. 비혼 단신 기준의 생활비 264만 원보다는 20% 낮은 예. 월 215만 6,880원이 되는 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글쎄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교수님? 예, 항상 이제 노사가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위원들의 캐스팅 보트가 중요한데요. 네. 정부의 의중이 이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을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어떤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다와 네. 장관도 어쨌든 아직 청문회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노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건 불가피하고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국제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익위원회 캐스팅 보트가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는 점이고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낮출 때부터 공익위원회 뭘 낮춰요? 그러니까 인상률을 매우 낮게 설정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 이제 초반 2년 동안 굉장히 높이 올렸다가 네네.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낮췄지 않습니까? 상승률을 낮췄다고요? 그래서 네. 5년 평균이 7.3%가 돼서 박근혜 정부 4년 5년 내내 합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인상률을 합하면 7.3%인데 아니, 5년을 다 합해서 7.3%. 평균으로 저는 삼으면. 5년 평균이 되니까 마치 매해 7.3%인 것처럼 5년을 들려서요. 이제 평균 내면 그렇다. 근데 이제 4년 토탈로 하면 박근혜 정부 때 7.4%라서 결국은 많이 올리는 척하다가 결국은 안 올렸다 이런 얘기만 듣고 말았는데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이어지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감안할 게 많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비춰서 네.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의 인상률을 용인하고 방치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2.9%까지는 안 가잖아요. 예, 1.8%인데 네.
최근 3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3년 동안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 수치의 격차가 1.9%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낮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네.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가 상승률은 높았기 때문에 그게 1.9%입니다. 둘을 합하면 3.7%가 예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인상률 말씀을 제가 수준이라고.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2022년, 2023년, 2024년에 네. 그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네. 그해의 예상 물가 상승률이라는 네, 네. KDI, 한국은행 뭐 이런 수치를 적용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네. 훨씬 많이 올랐던 거죠. 실제로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고요. 높았던 건데 네. 네. 그것이 이제 반영이 안 되면 지금은 이제 생계비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 격차도 그 네, 네. 요인이죠. 7.5%가 올랐다고 네, 하는데 네. 그것은 그 이전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네. 그 격차까지 합해도 1.9 플러스 올해 예상 물가 상승률 1.8 합하면 3.7%가 되죠. 그럼 대략 노동계에서 어느 정도를 기대했던 건데요? 지금 노동계는 예. 이제 생계비 인상률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계비가 비혼 단신 기준으로 7.5%가 올랐다. 네. 7.5% 수준이 최소 목표치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이제 네. 그보다는 한참 후퇴했군요. 2.9%니까. 낮은 수치이고요. 물가 상승률 격차보다도 낮다. 이런 점을 강조하죠.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IMF 제외하고 역대 정부 최저인 이유가 노사 대립 구도에서 그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공익위원 구성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익위원 선임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지명하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요.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은 그대로 유임됐다라는 유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임기를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런 요인은 있는데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정말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임명이 된 것이냐 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거보단 더 높게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초반에 살살 가자 했던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을 예. 공익위원들이 경제, 경영, 사회복지 교수들인데요. 네. 대부분이 네, 네. 자유롭지는 않죠. 쉽지 않죠. 그것을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주관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임명 절차가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명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국회 추천권을 보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또는 사회적으로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네.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하는 게 아니면 저도 임명에 대해서 그 정부의 입김을 받아서 한다면 전문가로서 사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어떤 기준을 관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약하다. 독립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기업하고 노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중소기업계 같은 경우는 내수 부진에다가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영세 사업자들은 더 한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 결국 이분들한테는 뭔가 좀 부담이 실질적으로 더 지는 것 같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올랐는데 이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영원한 숙제죠. 어렵습니다. 예, 이게 예. 정책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죠.
또 노동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면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기업에게 좀 더 편하게 해주려면 노동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항상 벌어지는 사안이라 항상 이게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네. 노동정책만큼은 최저임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최소한 실질 최저임금은 유지될 수 있는 수준,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소득 분배가 유지되는 수준만큼은 보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 뇌수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는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서 내수 촉진 정책을 통해서 네. 다른 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동정책, 최저임금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관련 정책, 내수 정책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상호 보완 관계를 설정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최저임금만큼은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걸 기초로 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은 네, 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상호 선순환을 위한 기재를 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할 때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될까요? 최저임금 영향률은 네. 퍼센트로 2.8%부터 13.7%까지 네, 이제 네. 통계상의 편차가 큰데요. 네. 예, 5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까지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네.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최저임금은 생각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특고 플랫폼 네, 네. 이런 노동자들도 많고요. 네. 그 사람들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또한 임금 등고선 효과라고 해서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 않습니까? 네, 네. 최저임금이 그 효과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딱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간 임금 수준까지는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취약 업종, 또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같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좀 구분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89년 처음 최저임금제 실시될 때 첫 해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업종에 낙인 효과가 있어서 그 업종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한다. 지역별 차등 임금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었고 네. 지금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종에 차등했을 때 네. 그 업종에 인력을 유치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안 그래도 저임금이고 노동 조건이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낮추면 더 낙후된 업종이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오히려 긍정 효과보다 이 인건비를 낮춰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보다는 나빠질 우려가 크다.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인 건데요. 차등할 근거를 아무것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차등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얼마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도 현재 통계로는 제시할 수 없다. 이게 더 결정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점에서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했는데 결론은 할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네.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꽤 오래된 거죠? 교수님? 네, 언제 89년부터 예. 실시되고요. 그럼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예, 40년이 36년 됐습니다. 36년 정도 됐군요. 네. 예.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또 산업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직업들은 최저임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도 배제되는데요. 네. 사실상 임금 노동자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사업소득세
3.3%를 3.3%. 네, 적용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그걸 피해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고용을 늘려가는 거죠. 우리 택배 뭐 여러 군데 지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인 것 같은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에게도 준용되고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아서 네. 여러모로 이제 최저임금 적용됐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예. 배제되는 경우가 많죠. 그 청문회를 앞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 발언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좀 보완돼야 된다고 교수님 보세요? 예, 뭐 저 1만 원 정도 됐으니까 네. 준칙주의로 갈 수 있는 기준선을 좀 마련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최근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괴리치 네. 플러스 경제 성장률, 이건 이제 예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인상률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냐, 저임금을 개선을 더 목표로 들 거냐, 중소상공인 기업들에 대한 걸 고려할 거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네. 그 기준선을 가지고 하면 4.7% 5% 가지고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2.9%는 너무 낮다. 낮게 마이너스를 한 거죠. 네. 그래요. 지금 그 이제 최저 시급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실업급여 예. 그 하고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최저임금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업급여 하한액이 뭐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예, 얘기입니까? 하한액은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게 모든 그 사회제도랑 연결되니까 최저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한액은 안 올리다 보니까 네. 그 격차가 이제 역전이 되는 현상이 생긴 건데 네. 정부가 게으른 거죠. 상한액을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하한액이 올라가는데 상한액을 그냥 둔다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한액은 자동적으로 설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모든 뭐 사회적인 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돼서 설계되는 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거라서 네. 누구나 따라야 되는데요. 상한액 인상을 게을리해서 실업을 무슨 뭐 제약시하는 듯한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무슨 생각하는. 말씀에 실업을 제약시한다는 게 제약시한다는 게 실업급여 많이 받는 거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뉘앙스로 상한액을 안 올리는 데 대해서 그것을 뭐 별 문제 없는 듯이 생각하는 분위기는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업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어쨌든 봅니다. 제도 전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좀 개편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아니 개편은 뭐 꼭 상한액을 올려야 될 정부의 책무를 안 한 것뿐입니다. 요 상한액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이제 결정 방식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걸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지 예.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결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결정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해답은 없습니다. 노사 대표자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건 국제노동기구도 당사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이해 대립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재인 공익위원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어느 수준이 됐기 때문에 기준선을 너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기관을 자의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준칙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를 보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정하는 것. 그랬으면 이번엔 4.7%가 기준선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런 기준선을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촉진해서 이해 갈등이 있지만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으로 딱 하다 보면 사회 여건이라든가 경제 여건이라든가 기업계나 경영계의 목소리 또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치를 보정하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해를 반영한.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원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제 최근 강세를 좀 마감하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가 마이너스 1.02% 하락을 했고요. 네. S&P 500이 마이너스 0.31%, 나스닥은 마이너스 0.08%로 그러니까 하락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기업으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3.5% 네. 가까이 좀 올랐고, 테슬라하고 애플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낙폭은 크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일 좀 화제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이제 MP 머티리얼즈라 그래서 네. 미국의 히토리 업체가 뭐 맞아요. 급등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회사가 41.6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로는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8월 1일부터 50%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이런 좀 얘기가 있었고, 캐나다에는 35% 부과할 예정이고요.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유럽에 이제 30% 관세 부과를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각종 관세 부과 이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국내 증시도 사실 큰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에는 그렇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AI 관련주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2주간 급등 따른 이제 차익 매물로 지난주엔 좀 쉬어갔지만 뭐 쉬어가는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직 미국 증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돌파한 네.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한 나라의 GDP를 추월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독일 GDP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네. 독일도 강국인데 네. 정말 큰 국가인데 거기 그냥 한 나라의 GDP랑 거의 똑같은 이 시총을 달성을 했습니다. 원래 시총 1조 달러 달성했을 때도 놀랐었는데 네, 그때가 맞습니다. 언제였었죠? 그때가 2023년 5월 30일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조 달러가 24년 2월 23일, 3조 달러는 굉장히 빠릅니다. 24년 6월 5일 날 달성. 그리고 같은 좀 해에. 네. 그리고 한참 부진하다가 이번에 이제 7월 9일 날 네. 1년 만에 다시 4조 달러 돌파했는데 뭐 역사상 처음이고, 옛날에 애플이 3조 9,100억 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네. 엔비디아는 4조 달러를 넘었고 지금도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강한 이유는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IT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당시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처럼 지금은 AI 시대인데 이걸 이끄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대부분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우려했던 거는 이제 투자가 줄면 어떡할까 이런 걸 우려했는데,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이제 테슬라, 애플도 지금 M&A 해가지고 뭐 AI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오픈 AI,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요. 네. 또 뒤를 받쳐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지출이 좀 줄지 않고 여기다 국가도 투자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AI는 여전히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시총 이제 4조 달러 달성이 그냥 단지 그냥 4조 달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 세대마다 이런 주도주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그때 미국의 시스코가 최고 주도주였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통신 장비
회사인데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뭐 아시겠지만 애플이 주도했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끌었다면 이제 그러네요. AI로 이어지잖아요, 시장이. 네. 이 혁명적인 시대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주인공은 엔비디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그 MP 머티리얼즈 네. 말씀하셨잖아요. 히토류 기업이요. 네, 주가가 41.68% 올랐다고요. 지난 한 네, 주간.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미국 국방부가 그 지분 투자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의아했던 게 아니 그 국방부 미국 정부가 일반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예. 이 회사가 이제 히토류 광산 개발하는 업체예요. 미국 회사인데 미국은 히토류 사업을 거의 안 하는데 이제 MP 머티리얼즈 같은 일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선주 4억 달러를 이제 매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히토류라는 거는 굉장히 좀 희귀한 이제 소재라고 알려져 있고 중국이 대부분 생산하는데 이게 문제가 보통 그런 연구 자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F-35 같은 전투기에도 일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전투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아주 작긴 하지만 없으면 또 안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 너무 뼈아픈 게 이게 중국에 지금 이제 노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싶은데 당장은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MP 머티리얼즈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네.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좀 중국 의존도를 일단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고 전투기면은 다른 또 군사 장비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첨단 장비 같은데 이게 뭐 풍력 터빈 전기차 뭐 이런데 무기 이런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MP 머티리얼즈가 원래 어떤 회사입니까? MP 머티리얼즈가 이런 이제 그 히토류 광산 네. 개발하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장 광산을 갖고 있어요. 네, 또- 지금 광산을 갖고 있고 라스베가스의 그 마운틴 패스에 네. 히토류 광산이 실제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이제 더 개발을 해서 아마 이제 국방부가 좀 어떻게 보면 자금 투자를 좀 하겠죠. 여기 지원을 할 테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하긴 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네.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히토류를 이게 선진국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환경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히토류 이제 광물 생산할 때 네. 굉장히 환경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예. 뭐 오염 물질 같은 게 워낙 많아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이제 안보로 보고 네. 근데 이번 인수로 인한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좀 의견을 적어주신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MP 머티리얼 지분 인수로 인해서 관세 전쟁 우려가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아. 공급망의 약점이 히토류라는 걸 미국이 인정한 꼴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고 싶어도 네. 자기 약점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아. 히토류 때문에. 아. 그래서 강한 아마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 관세 전쟁. 요게 네. 있고 정부 영역이 더 확대될 거래요. 우리가 보통 정부 국방부 하면 그냥 무기 투자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갑자기 광산업체를 인수해 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보 논리가 잡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국방부가 방산 쪽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좀 시사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제 국내 증시로 좀 와볼까요? 네. 오늘 예. 네, 오늘 아까, 국내 증시는 예.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달랐고요. 코스피가 네. 좀 올라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3,200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202.03포인트, 네. 26.26포인트 올라서 0.83% 올랐는데 좀 아쉽게도 코스닥은 따라가질 못하면서 799.37포인트 마이너스 1.10포인트 마이너스 0.14% 하락하면서 네. 좀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코스피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강한 이유는 명백하게 그 상법 개정에 따른 어쨌든 이제 저평가 해소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도 보면 대부분 올라갔던 기업들이 흔히 이제 저평가된 그 가치주라 그러거든요. 배당도 많이 주고 싼 기업들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사 네. 오늘 많이 갔고요. 또 최근에 증권주 네. 오늘은 또 현대차도 좀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라든가 지주회사 예. 여기가 다 이제 약간 이제 가격은 싼데 배당도 많이 주고 저평가된 현대차는 4% 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는 딱히 지금 호재 나온 건 없는데 아마 이제 주가 싸고 배당도 많이 주다 보니까 네. 같이 했는데 이 성장주가 주로 있는 코스닥은 거기랑은 조금 이제 또 별개다 보니까 좀 부진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는 가치주, 예, 이 상법 개정에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이러다가 이제 3,300 뭐 조금씩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해외 투자자들의 그 시선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에 되게 달라지는 게요. 네. 지금 사실 주말 어제였어요. 일요일 날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JP모건이 2년 안에 5,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다들 좀 깜짝 놀랐고 지금 외국계 시각이 우리나라 그 증권사보다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5천 얘기를 했고 또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또 하나가 세계 최대 리서치 기업 모닝스타에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모닝스타 웰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국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중국과 일본을 팔아버리고 있대요. 팔고 한국 사고 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코스피가 11%씩 오를 거래요. 계속 이제 10년 동안 매년. 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년 후에 지수 5천 갈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올해 그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꽤 1등입니다. 거의 1인 거죠? 1위. 네, 거의 네. 상반기에 거의 1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은 사실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좀 컸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냥 말로만 한다기보다는 상법 개정까지 이제 실제 되다 보니까 외국계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매니저가 했던 게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좋게 보냐면 AI 기술적 랠리에 한국도 포함된다. 하이닉스나 이런 엔비디아에 들어가니까 네. 그거랑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 두 네. 가지를 꺼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어쨌든 아시아 내에서도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이 옛날엔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오히려 국내 증권사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얘기할 때 맨날 펀더멘털이 어떻다 맨날 네, 그러는데 네, 좀, 외국인들 좀 네.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이게 같아요. 외국계 이런 증권사에서 바뀐다는 건 그들의 리포트를 보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는 확실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K-팝 붙으면 무조건 뜬다. 그 뭐 글쎄 최근 넷플릭스에서 가장 화제되고 있는 게 그 한국 K-팝을 주제로 한 영화 데몬헌터스. 데몬 헌터스. 네. 여기에 삽입된 K-팝이 지금 미국 시장 휩쓸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도 떴고요. 지금 넷플릭스에 지금 이게 켜보시면 1위로 올라와 있고요. 항상 네. 미국에서도 1위 한대요. 영화가. 영화가. 네, 이게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 이제 네. 한국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뭐 물론 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이 감독을 네. 했고 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21년부터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주제는 네. 여기 우리나라 걸그룹을 주제로 한 거예요.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나와서 네. 뭐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 우리나라 음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K-팝 네. 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청취하는 그 스포티파이라는 데서 네. 막 1등도 하고 있고 음원들이 이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K-팝이 그냥 노래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앨범 내고 콘서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까지 진출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또 음악이 또 1등을 하고 네. 이게 이런 흔히 IP라 그러죠.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어서 K-팝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네. K-팝의 확장성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또 달라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민주당 김남금 의원인가요?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했죠. 네 맞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 좋다 이런 얘기들은 다들 하지만 실제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결국엔 공급을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식수에 그러니까 자사주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면 네. 그냥 자동 소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빼버리는데 한국은 자동 소각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하는데 많이 써요, 사실은. 네, 지금 네. 재계도 그런 부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주식 공급이 줄면 뭐든 공급 줄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의 제일 취약점이 공급 증가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시장이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의 평가도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법안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된 건 아니고 9월에 아마 통과를 시키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을경에 아마 또 이게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또 실제 통과가 될지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중요한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내일은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그렇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나오고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같은 은행주들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매 판매랑 그 TSMC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